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금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저는 박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진행해 주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 소장님 조금 늦으셨습니다. 네. 옆에 CG로 이건 정말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유를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 UBC에서 김경수 TV와 함께 김경수 이제 의원님의 행보를 좀 같이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님 이 봉화 참배 내용을 중계해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그 방송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하승주 부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CG로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러게요. 사실 저기 일찍 왔는데요. 우리 스태프진들이 만들어 놓은 CG 이거 써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름 설정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워낙 이번 주에 정치 공세가 심했기 때문에. 네. 지지율, 대통령님의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하셨는데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조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2018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러니까 이 뭐 드루킹이라든지 김기식 금강원장 사태라든지 이 논란이 가장 많았을 때 그때 조사된 내용이고요.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95% 신뢰 수준이고요. 응답률은 19%인데요. 자, 이 조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문재인 대통령님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70%, 지지율 70%가 나왔습니다. 네. 박스권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죠. 이동이 예. 사실 지난주에 72%가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오차 범위 내군요. 네, 아직까지 70%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하향 돌파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입니다. 네, 계속 50%가 나오죠. 예전에 저기 사실 그 여당, 보수 여당 쪽일 때에도 지지율이 50% 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자면은 여전히 그냥 고공도 아니고 사실은 초고공 행진이 당과 청이 함께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보면 정말 한 주 동안 열심히 공세를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네. 예, 그런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야당과 언론의 보수 언론들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지율 면에서는 사실 아무 일이 없다. 진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요 소식과 함께 그러면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4.19 혁명의 58주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시고 4.19 유가족을 만나 한 명씩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4.19 정신 꼭 기억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이고 그 촛불시민혁명과 4.19 혁명은 그대로 있다 있는 그런 시민적인 저항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19 정부가 4.19 민주정부가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촛불시민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울리는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자, 특히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4.19 혁명 58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하셔서 4.19 유공자를 추가 선정한 후에 59주년 기념식에서는 포상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이제 2020년, 그러니까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때는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유관 단체들과 상의하며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60주년 행사에는 참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또다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행사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4.19 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 이벤트는 저는 사실은 개헌이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좀 더 제도화하고 구체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그런 작업의 연장선으로 개헌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야당의 야비한 방해 공작을 해서 계속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4.19 당시에서 있어 왔었던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지금 2018년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그 대립이 네,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다. 예. 빨리 이 대립에서 우리 민주 세력이 네. 이겨야 될 텐데 말이죠. 물론 뭐 판판이 이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최후의 치명타가 아직 들어간 모양입니다. 최후의 치명타 네. 한 방. 예. 언제 그것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타임지 선정 올해 인물 100인,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100인에는 시진핑과 아베 신조 그리고 김정은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타임지가 선정한 맞습니다. 뭐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인, 2인으로 해도 그 문재인 대통령 꼭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 표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세계사적 개인이라는 표현을 저번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세계사의 역사의 물줄기를 그 방향을 바꾸는 인물 그리고 그 물줄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흐름을 타고 있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그 철학적 용어로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에 가장 적합하신 인물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 당연히 그 영향이 있는 인물 100인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지금 이거는 타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임지 말고 포춘지에서 나오신 거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포춘지. 오늘 이제 또 포춘지에서 선정한 50인의 가장 위대한 세계 리더들을 뽑았는데 그중에 4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자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맞습니다. 순위예요. 왜냐면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미국 이제 총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나섰던 그 학생들을 얘기하고요. 2위가 이제 빌 앤 멀렌다 게이츠 재단의 이 두 분이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 특히나 이제 질병 극복을 위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미투 운동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앞에 집단들은 사실 어떤 하나의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리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1등을 하신 거죠.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그 우리가 아까 지지율 70%라서 초고고 행진이라 그랬었는데 외신의 평가를 본다고 그러면 이건 뭐 98%, 99%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외국에서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지금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였다, 정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언론이 조용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뉴스들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언론에 몇 군데나 있나 싶고요. 지금 사실 그 사소한 드루킹 문제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뉴스 가치로 봤을 때 드루킹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드루킹보다 하 소장님 이렇게 오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소식 같아요. 사실 그렇죠. 자, 어쨌든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인정이 이후에 외교적인 영향력을 더 확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굵직굵직한 외교적인 사건이 이어질 텐데요. 어쩌면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인으로 선정이 돼서 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48개 언론사에서 46명의 사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한 것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던 2000년 이후에 무려 18년 만입니다. 언론사 사장단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필요한가요? 이 필요한가요? 이게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정말 정말 큰 이벤트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래위로에서 한 20년 동안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치 외교적 이벤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반면에 대한민국 언론에서 네. 지금 아무 지면이든 웹사이트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과 어느 정도의 횟수로 보도되고 있는지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말 그대로 완벽히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좀 그나마 사정이 훨씬 낫습니다만 어제 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가 단 한 건도 안 보이더라고요. 단 한 건도요? 예, 단 한 건도 일단 일면에서 보이는, 물론 검색하면 몇 개 나오겠죠. 네. 근데 일면에 노출되는 걸로는 단 한 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지금 현재 안 만들어지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UBC에서는 거의 매일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진행 상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우리보다 돈도 많고 기자도 많은 동네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언론이 그야말로 자기 본분을 완전히 팽개치고 지금 이 드루킹이 이런 거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에 죄를 짓겠다는 강력한 고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그렇죠. 사실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에 대해서 드루킹이 나름대로 흥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흥미는 기자 여러분들만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전 국민적인 엄청나게 문제가 됐다라고 그러면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동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아무 일 없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네, 달리 말하면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드루킹이라는 이름이 참 신기하네, 웃기네 라는 이야기 수준의 이상의 얘기들이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네. 뉴스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뉴스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뉴스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계량적으로 말하면 한 1억 8천만 배 좀 차이 날 겁니다. 1억 8천만 배. 예. 그런데 뉴스의 빈도수를 따지다 보면 1억 8천만 배 더 많아요. 드루킹 쪽이. 네, 이게 웬일이냐는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이 무엇을 보도해야 될지 정말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정단과 만난 이 자리에서 작년 7월 저의 베를린 선언을 두고도 꿈 같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전략이 판을 바꾸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베를린 선언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언론들은 아마 뜨끔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언론이었다고 그러면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까대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정상적인 그 수준의 인성을 가진 언론사 사장단이었다고 그러면 많이 부끄러워했겠지만서도 이 철면피 같은 인성을 가진 자들은 그 부끄러움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다 부끄러워요. 야, 니들이 바보짓을 했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특히 주한, 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 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막 이걸 가지고 미군 철수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걸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딱 사장단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거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주1 미군 있고 과한 미군 있고 거기에 미사일 기지들 다 있고 이러는데 어차피 한국에 군대가 있거나 없거나 큰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가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3, 40년 동안에 네. 계속 꾸준히 북한이 요구해 왔던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걸 말이라고 했냐. 우리 저기 설사 하고 싶어도 그걸 못 하는 거 니들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걸 갖고 오느냐라는 식으로 이게 뭐랄까 감정적 대립의 한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보다 더 실용적인 것이다라고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그 감정적인 걸로 서로 기싸움 하지 말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아까 박병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걸음들이 점점 구체화,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20일 남북 정상끼리의 한 라인이 연결된다고 밝혔거든요. 오늘입니다. 네. 실무자끼리의 시험 통화가 우선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남북 정상끼리 전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정상회담 전에도 아마 통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뿐만 아니라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전화 통화로서도 서로 전화 네. 통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프로토콜을 맞춰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자, 이때 이제 다시 기억나는 또 명기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한 라인이 설치되어도 안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전화하니까 잘 받구만. 왜 그런 걸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또 다시 한번 네. 저기 반론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라인이 설치돼서 받으면 된다. 안 받으면 그만이다의 반대말은 받으면 되잖아. 예. 그걸 저기 내가 가르쳐줘야 하나? 너무 쉬운 건데 말이야. 근데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또한 남북 정상회담의 남쪽 리허설이 이제 2회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24일에는 이제 전체 일정을 한번 재현을 해보고요. 26일에는 더 세밀한 리허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북쪽 선발 때도 같은 방식으로 리허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생중계가 진행이 되니까요. 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의전상의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주워 들은 말, 드라마를 보고 한 말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직접 청와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의전팀에서 일하셨던 비서관 출신의 후보님을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그렇다라는 확인을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나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럼요. 여기서 이제 사소한 실수라도 나오면 또 우리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질적인 언론들이 이걸 침소봉대할 게 뻔하니까 사소한 실수까지도 다 이제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굉장히 믿음이 가요. 여태까지 뭐 거의가 아니라 뭐 늘 완벽하게 준비를 해 오셨고 그 안에서 행사 절차의 의전 절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요번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도 결정이 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총 6명인데요. 특히나 이 외교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명단에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쟁쟁한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규모는 좀 축소가 됐는데 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한 500만쯤 되는 이런 분들이라 생각을 되고요.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들 이름을 들으면 진짜 안심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당시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 장관들이나 뭐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서울시 수도국장 출신의 원세훈이 따라간다. 이런 그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갑자기 수도 하다가 왜 갑자기 국정원 하시는 분이 여기를 왜 따라오셔요? 이러는 평가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분들의 이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뢰감이 들고, 진짜 세계 사적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갑자기 이명박근혜, 특히 박근혜 시절에 미국 저희 윤그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의 이 수행원 장관님들은 신뢰가 100%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또 뭐 외교부 장관 패싱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 하잖아. 같이 가잖아. 뭔 패싱이야. 또 그런 거를 얘기하시고 그러면 곧 부끄러워지니까 이런 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까대기 하려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네. 내가 다음 주 되면 또 부끄러워질 걸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UBC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셨습니다. 바로 김경수 의원 때문이었는데요.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출마 선언이 연기가 되면서 불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또 황당한 오보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많은 분들이 안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도 많이 졸이셨고, 네. 그러다가 끝에는 이제 많이 편히 안도하셨는데 어제 엄청났죠? 정말 저도 뭐 네. 이거에 낚여가지고 네. 뭐 서로 막 단톡방에서 난리 나고 막 그랬던데 그 제가 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봤냐 이건 뉴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가짜 뉴스를. 네, 가짜 뉴스. 저 진짜 김경수 사퇴한단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까지 낚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네. 이거는 저게 어제 오보가 예.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뭐 불출마 선언한다는 둥, 뭐 압수수색 영장인 뭐 집행이 됐다는 네. 둥,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웃겼던 게 아니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기자들이 완전히 그 진을 치고 계속 카메라 갖다 대고 다 뭐 수십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 중이다라는 뉴스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야, 너네들 그 앞에 있잖아. 아니, 압수수색을 무슨 요즘은 뭐 원격으로 하냐? 압수수색 영장 갖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게 압수수색 영장 아닙니까? 니들이 방 앞에 진치고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첫째로는 지능이 모자라다. 지능이 모자라다. 압수수색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뭐 주말로 압색 영장이 났다. 압색이 뭐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해서 이제 그렇다. 둘째로는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의도적이다. 의도적이다. 매우 의도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이 않다라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백치 노둔이란 소리인데 그렇게 바볼 일 없지 않습니까? 멀쩡한 시험 치고 게다가 또 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사에서 그런 멍청한 사람들을 뽑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의설에 좀 더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반론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다. 멍청해서 그런 거다. 그냥 멍청한 거다. 예, 이거는 또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고의설 지지자들의 논거 중에서 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고의설이 맞나? 네. 이러는 생각을 지능설이 맞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건 바로 김경수 의원이 오후 되어서 출마 선언문을 다 읽었습니다. 네.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는데 출마 선언 언제 하십니까? 예. 그 기자의 질문. 네,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의도라고 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금 다 듣고 난 다음에 뭘 들었냐?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랬는데요. 네. 아무나 기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자의 어떤 직업의 문턱을 낮춰주고 있는 효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얘기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 김경수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 굉장히 내용, 표정, 목소리 비장했거든요.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단호하고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갈 것 같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말했었는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출마 회견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김경수가 드디어 이제 친노 노무현 대통령을 참 오랫동안 네. 중심으로 모시던 그런 분이다. 그리고 경남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차기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더로 떠오르는 장면이 아닌가. 오늘이 아마 굉장히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기억될 만한 날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 앞으로 역사적인 네.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정말로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네. 이제 대선 주자급
맞습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큰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한 바로 이 오보, 아까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불출마 오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불출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불출마할 듯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는데 노컷뉴스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선거 불출마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저렇게 전체적으로는 나오는데 저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뉴스라고 떴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가지고 오보를 했거든요. 네. 예, 단독 댓글 여론조작함은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선거 불출마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짧은 문장에서 벌써 네. 좀 바보 같다라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두 개 아닙니까? 네. 단독은 뭔 단독이야? 니만 바보냐? 다 바보지. 그리고 당연히 맨 뒤에 불출마 이것도 또 오보가 됐고요. 예. 예. 뭐 같이 바보인데다가 불출마 오보까지.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다음 YTN의 압수수색 오보가 나옵니다. 속보 해가지고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뭐 속보가 아니라 정말 속이 보입니다. 야, YTN 기자들 거기 있잖아. 나중에 사진 찍어보니까 YTN 스티커 붙은 그 카메라도 있더만요. 그 카메라 기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하냐 안 하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 TBS의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YTN의 신호 기자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봤더니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간부급 기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간부급 기자의 정체가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뭐 정체는 안 궁금하고 이 간부 기자의 지능이 궁금합니다. 아, 지능이? 네. 그래서 역시 지능서를 미시는군요. 그렇죠. 뭔가가 있다가 보다는. 맞습니다. YTN 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간부급 기자가 누군지 까야 됩니다. 아, 까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가 다 바보라고 지금 이렇게 그 지능설의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바보는 아니고 우리가 예.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 혼자 바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셔야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YTN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 간부급 기자가 혹시 뭔가 일부러 뭐 조작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라서 빨랑빨랑 떨궈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했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지금 어제 김경수 의원을 둘러싼 하나의 스토리들은 진짜 그야말로 영웅 서사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영웅들이 이제 영웅담을 보면은 불쌍하게 태어난 애가 뭐 오만 고생을 다 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뭐 기연을 만나 엄청난 무공을 해서 복수를 한다. 이런 영웅 서사 그대로 안 나옵니까 지금? 지금 드루킹에게 고난을 받다가 약당의 고난을 받다가 그래서 온갖 기레기들까지 다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더 고난을 받았는데 그 한 방으로 진짜 당당하고 분노에 찬 모습으로 기자선언 출마 회견을 하고 나니 오히려 전국의 차세대급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정기를 마련하고 이거 완전 영웅 서사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YTN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오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악당 14, 15 이런 거 역할을 한 거예요. 악당 14, 15. 예, 뭐 악당이 한 35, 36 정도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한 그 중간쯤 하고 그러고 났더니만은 그 악당들을 갖다가 한 방에 다 물리치는 이런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을 담당하신 거죠. 승. 그 다음 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론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은 곧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를 하시는 거죠. 야,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대서사시의 영웅 소설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거죠. 물론 결과가 잘 나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암담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어젯밤에요 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10개의 URL을 보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SBS에서는 단독으로 그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대선 기간 동안 보낸 URL은 한 총 4개 정도 되고 그 외에 굉장히 2016년부터 꾸준하게,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꾸준하게 보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개되자마자 이제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이 URL을 이제 다 들어가 보기 시작합니다. 다 들어가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 내용 중에서 댄스 자제령과 관련된 링크가 하나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댄스 자제령은 맞긴 맞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건 이 댓글 조작에 의한 뭐 지시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 보시니까 댓글이 아예 없는 것도 있었고요. 네. 한 30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 3,000개 정도 많은 댓글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과 관련된 그래서 워낙 이슈가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내용이라 네. 과연 이걸 가지고 이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오히려 야 이거 기레기들이 정말 기레기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저기 뭐 링크를 보냈다 그러면 무슨 링크인지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얘기를 안 하네. 이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둘째로 드루킹 이 새끼는 진짜 뭐야? 만약에 지령을 받았으면은 열심히 일이나 하고 오사카 총영사 하라고 그러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정신으로 볼 수 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요 이미 김경수 의원이 이미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보를 맡고 있는 중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기사를 이렇게 보낸 적이 꽤 많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이제 뭐 선거 기간 동안 이럴 때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 문자를 받거든요. 네네. 기사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막 뭐 많이 읽어주십시오.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뭐 심지어는 그냥 어떤 개인에게도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행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데.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드루이드 킹의 준말이 드루킹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전 두루이드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게임을 안 하셔서 그래요. 게임. 아무튼, 여기 이제 지지자들에게 이제 좋은 기사입니다. 라고, 저기 정치인들이 그 메신저로 보내는 일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SNS를 통해서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나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게다가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걸린 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을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 가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강남구청장이 그렇게 감옥 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거랑 한번 돌이켜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도 역지사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한 5,500만 배쯤 더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5,500만 배. 네. 문제는 그거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현희 구청장에 바로 신현희 구청장에 속했던 바로 그 당 아닙니까? 드루킹이 셉니까? 신현희가 셉니까? 신현희가 한 500만 배 더 세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네가 잘못이지. 자, 이번 일로 아까 평가해 주신 것처럼 김경수 의원은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했다. 그것도 강제로 성장했다는 평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서 큰 바람 한번 일으켜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뉴비씨는 김경수 TV와 함께 김경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댓글 조작이고 진짜 문제되는 사건이었죠. 네. 이 언론과 야당은 연신 드루킹 언급하면서 논란을 부풀리고 있는데 하지만 한 개인과 추종 집단이 저지른 범죄와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는 형식이 비슷하다 한들 그 무게가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되는 아주 악독한 범죄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원세훈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국과 맞물려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네. 정말로 국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네. 아주 중요한 기관을 댓글 공작의 한복판으로 통째로 다 밀어놓고 그게 걸리고 나니까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감금당했다라고 네. 이렇게 누명까지 씌운 정말로 그 악행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드루킹들 갖고 이제 신나하시는 분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원세훈 보도를 이렇게 이 정도 저기 정성으로 했었나? 그죠?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진짜 시민들이 날 보고 기레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뭐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거, 뭐 개인의 한 집단이 범죄를 저지른 거, 맞습니다. 그거를 넘어서 지금 이 문제는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행보거든요. 이거 뭐 드루킹 얘기하면서 이것이 뭐 민주주의의 위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아주 대단히 큰 범죄, 엄중한 범죄인데 맞습니다. 이걸 저지른 집단이 요즘에 입을 막 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진짜 서울시 수도국장이 정말 출세를 해도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까지 뒤흔든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당연한 판결이다 이러지만서도 아직 많이 멀었죠. 네. 이런저런 추가적인 기소가 아마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기레기라는 명칭을 좀 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 겨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화재 진단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낙연 총리는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 참석해 화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대통령 직속 업무로 들어가 있다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화재만을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좀 덜한 시기잖아요. 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여름에는 월동 준비하고 겨울에는 또 여름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상이라고 봅니다. 네. 또한 이 이낙연 총리는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이 세 가지는 5년 이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좀 저는 자살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이게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 막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참 대단한데 요 자살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요? 요거는 사실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서도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대한민국 자살률이 이제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네. 일반 20대, 30대 자살률은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60대, 7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노인 자살률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7배, 8배가 높습니다. 심하군요. 진짜 심하군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가 되는 건데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인 빈곤율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율.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겠다라는 과제로 이어지고요. 그 과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속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방향이 될 텐데, 네네. 참 정말 누가 이렇게 노인분들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프리즘 주제는 바로 개헌에 관한 건데
개헌이 무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심지어는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함께 약속했던 이야기했던 개헌 물 건너간 건가요? 오늘이 4월 20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까지 어떤 획기적인 반전이 있지 않으면은 네. 올 이번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후의 가능성으로는 23일이 데드라인인데 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는 23일 날 데드라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때가 이제 공표가 돼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공표 이전에 3일 역산을 하면 이제 오늘이 이제 최후의 데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최후의 데드라인은 23일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이 정말로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네. 왜 이게 이렇게까지 잘 안 되고 있느냐? 왜 4월 20일, 23일 공표가 돼야 되는 국민투표법? 네. 이게 국민투표법이잖아요. 네네, 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네네.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저는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요거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왜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필요한가의 네. 문제이고 왜 안 되느냐. 두 번째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죠. 네. 뭐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등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건 뭐 다 잘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투표를 해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헌법 72조에 있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거나 네. 아니면 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나, 요거는 이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 투표가 있습니다. 국민 의사를 묻는. 네네. 이건 이제 헌법 72조상의 의제에 대한 네.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와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위헌 판결이 났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위헌 판결 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딱 하나 제외 국민. 제외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동 국가의 플랜트 건설을 위해서 나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 네네. 뭐 그냥 해외 지사로 파견돼 가신 분들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걸 배려를 하고 제외 국민들을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선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막 몇백 킬로를 갖다 차 운전해 와서 그 투표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의 후기가 올라오는데 네. 바로 이 똑같은 규정이 국민투표법에 규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위헌이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2년 후까지 이걸 고쳐라 라고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적용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정하라고 하는 내용까지 돼 있으니까 네. 국회가 개정해서 도장만 땅땅땅 두드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간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를 못한 거죠. 왜 국회는 이걸 못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후로부터 이거 위헌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거의 5년 이상 흐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왜 못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발의조차 안 된 건 아니고 발의도 각 당이 다 올렸습니다. 예. 민주당 당연히 올렸고 자유한국당도 올리고 뭐 등등등 다 올려놨는데 이거를 그야말로 야당들이 네. 꾸준히 계속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밀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아니 왜 반대를 했을까요? 국민투표라는 건 국민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반대를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명백히 말해서 국회의 직무 태만인 거죠.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국회가 정말 일을 안 하는군요. 네네. 특히나 이 자유한국당. 네. 계속 반대하고 있죠. 지금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네.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간은 사실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다 손 치지만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이를 국회에서 이 위헌의 흠결을 시정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만 그 최근의 시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정말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면 네. 국회의 권력을 더 많이 달라고 외치고 있는 야당들의 개헌안을 국민이 통과시킬 명분이 없네요. 맞습니다. 뭐 그 권력 가지고 다 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야당들이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도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네.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속셈이 뭐냐? 이거는 너무 뻔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속셈 그 자체입니다. 그냥? 개헌안을 무산시키고 싶어서 이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셈이 아닙니다. 명분입니다. 도대체 이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명분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진짜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반헌법적 작태를 지속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 명분이 뭐냐. 그러니까 방송법이랍니다. 방송법. 예. 그래서 방송법 통과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새롭게 구성할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이렇게 해서 진짜 국민투표법도 이제 무산이 되고, 네. 개헌도 무산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99%도 아니고 100%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100% 자유한국당.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절차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막아선 것은 자유한국당이고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유한국당이 늘 하던 땡깡을 요번에 또 부렸다의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수준인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엄청나게 강렬한 염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개헌 절차를 네. 일개 자유한국당 작자들이 회방을 놓아서 못하도록 만든 반위헌적, 반민주적 작태라는 것입니다. 반위헌적, 반민주적 작태.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개헌 문제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봤었을 때는 쉽지 않은 네. 국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 뉴비 씨가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 근처에까지 와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떼지어서 네. 그 위력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자한당. 예. 예. 자한당 친구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치고 있고 네. 거기서 노숙 비슷하게 노숙자 코스프레를 하고 등등 이런 짓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개헌을 위해서 국민투표법의 위헌성을 치유해야 될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네. 이것을 치유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위헌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가혹한 심판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가혹한 심판. 네. 예. 오늘의 이슈 프리즘은 개헌 논란, 개헌 문제에 관련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다음 프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무 말 나들입니다. 아무 말 나들이. 제가 저번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분은 이제, 그럼 차라리 아무 말 파티, 아모르 파티처럼 아무 말 파리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아무 말 나들이를 진행해 주실 김경탁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무 말 나들이 시간에 다뤄볼 단어 궁금합니다. 어떤 단어죠? 예, 오늘 키워드는 관행입니다. 관행. 예, 우리 그 아무 말 이 코너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청탁 키워드가 예. 우리 고희석 편집부장님이 네네. 그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하고 나서 네. 되게 엄청 분노하신 상태로 관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청탁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요 단어를 한번 파보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참고하시면 참 좋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해봅시다. 관행이죠? 예, 관행이 무슨 뜻인가 해서 일단 한자를 보면 이게 관이 익숙할 관이라고 써져 있다고. 익숙할 관이요? 그러니까 관습, 습관, 관례, 관성 이런 게 다 관자가 그 똑같은 관자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 관습,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란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습적, 습관적, 관성적, 그래서 관례적인 행태 또는 행동
이렇게 이게 줄임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네. 것들이겠네요. 이번 원고 준비하면서 되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우리 민법 1조가 뭔지 아세요? 민법 1조. 야, 헌법 1조를 넘어 이제 민법 1조까지 저희가 가야 되는데 뭐죠? 예, 그러니까 민법 1조가 이게 가로치고 법원 해서 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아,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 아, 저는 관습법 이것만 하면 행정수도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리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그러니까 조리가 그러니까 무슨 네. 뜻이냐?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할 때 하는 그 중에 앞뒤가 맞아야 된다. 네네네. 논리가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조리 돌림 아니죠? 웃자말 소리입니다. 네. 이 관습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습이 네. 도덕적, 예의적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법적 확신 내지는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관습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오다 보니 법이나 다름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 규범 이런 식이 됐던 것이군요. 그 관습법 이게 이런 그런 관습법에 해당될 정도의 사람들한테 인식될 게 뭐 있을까 했는데 떠오른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가 서울이란 거?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관습법이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됐거든요. 예. 아, 그래요. 2004년도에 그 헌법재판소가 이게 그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그 3월 12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153석인가를 얻었어요. 네. 과반 확보를 한 거죠. 음. 그리고 5월 30일 날 그 17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는데 아, 당시에 막 한나라당을 비롯한 그런 적폐들 네네. 상황 입장에서는 진짜 덜덜덜 떨리고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 찾아 헤매다가 네. 선택된 게 바로 그해 같은 해 1월 달에 그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거에 대한 네. 위헌 소송이 다 걸려 있는 거를 발견한 거 거기에다가 총력을 기울인 거죠.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공세였다고 봐도 됐군요. 이게 법에 1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법이 제정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포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끼리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네. 이게 특별법이 우선하고 일단은 상위법이 우선하고 네. 같은 그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법과 법이 있는데 예. 이 법 사이에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럴 때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 근데 그런데, 동급이면 예. 특별법이 우선 적용.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선포된 법이 우선 적용.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네. 이게 1991년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거기에 2조에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법이 아니고 실정법이었던 거야. 아, 우리가 구태여 관습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91년도에 제정된 일반 법보다 2004년에 제정된 거기다 특별법이 당연히 앞서는 건데 그거는 91년 법은 못 본 척하고 관습법을 갖다 붙인 거죠. 아, 그랬군요. 이게 사실 오. 당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된 부분 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원래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이 없어야 돼요. 실정법이 있는 것은 관습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문의 법이 있으면 명문의 법대로 따라가면 되지 뭘 관습법이야. 그래서 당시에 전현숙 재판관, 당시 재판관이죠. 전현숙 재판관께서 아니 법이 있잖아. 이렇게 이 법률을 얘기를 하셨어요. 법이 있잖아. 네. 아니 뭔 근데 관습법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나머지 8명의 남자 헌법재판관들이 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로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서울이 뭐 이렇다 이러는 거기 때문에 수도라는 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법 조문을 읽어보면 서울이 수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였고 이것 말고도 쟁점이 한 12개가 되는데 네. 사실은 전원수 재판관의 말들이 판판이 이기고 경북 대전 나오고 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입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옮기는 거 싫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요런 경우에 그분들이 약간 조리돌림 당해야 되는. 그렇죠. 지금까지 거예요. 근데 네. 조리돌림은 당해 마땅한데 네. 그 법학자들이 착해서 그런지
조류 돌림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계세요. 내가 저기 학계로 들어갔었으면 정말 엄청 쪽팔리게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참 좀 그렇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2004년도에 2004년 10월에 그 관습헌법 판결 나오고 나서 제6공화국 헌법은 이날 죽었다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개헌만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아무 말 대잔치라면서 개헌 못하게 나쁜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헌법을 다시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러게요.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이 왜 그 9년 동안이나 이 세상을 이렇게 했을까 하면 그걸 따지면 어쩌면 헌법이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것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관행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가보는데, 이제 그 고일숙 국장님이 키워드 청탁? 키워드를 추천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김기식 전 금감원장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 출장이랑 그다음에 그때 불출마하면서 남은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가지고 네. 그 어떻게 처리하냐 가지고 되게 얘기가 많았죠. 고민 끝에 네. 뭐 후원도 하고 막 퇴직금도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관위에서 답변을 좀 길게 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문장이 엄청 긴데 이게 사실 이게 법하는 사람들은 글이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한 정리해 문장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한 단락별로 한 문장씩으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1번 아까 화면 띄워주세요. 그 1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에 평소 내던 것보다 돈 많이 내면 선거법 위반일 소지가 있다. 네. 네, 무조건 위반인 건 아니고. 네. 네. 그다음에 2번은 남은 후원금으로 퇴직금이나 위로금 같은 거 주는 건 합법이다. 그건 괜찮다. 예. 3번은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가는 거는 그때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모르겠다. 네,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이 상황에선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네. 거고요. 4번은 국회 예산으로 해외 출장 가는 거는 우리 선거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보좌 직원이나 인턴 대동안 인턴이 인턴 대동안 같이 간 인턴이 관광 비용 쓴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 네. 그죠. 근데 김기식 원장은 여기서 1번 때문에 사퇴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후원금 받은 이 더 좋은 미래 측에서 반박했잖아요. 네. 예. 김 원장이 지역 후보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그 의정 활동을 지원해주는 연구소에다 돈 낸 게 이게 선거에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불법 소지가 있다는 거냐? 앞으로는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지난주에 그 하순주 소장님이 그 김종인 의원 네. 그거 해주셨죠. 후원금 예. 땡처리 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 앞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저기 그때도 진짜 엄청 열이 받았다니까. 무슨 저기 이런 그 아저씨가 애들한테 삼촌이 애들한테 세뱃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쪽팔린 짓을 하는데 이걸 받고 앉았냐 하면서 화를 냈었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답니다. 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이게 관행이라는 거죠. 예. 관행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못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후원금이 남잖아요. 예. 그럼 이 남은 후원금은 이제 나중에는 국고 기속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 법적으로는 국고로 기속되는 게 맞다고 하고요. 네. 예. 근데 국고로 기속되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김종인 전 의원처럼 땡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김기식 전 의원은 자기가 나를 후원한 그 취지에 맞게 그 더 좋은 미래 연구소에다가 기부를 한 건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관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습관적, 관습적, 관성적 행동의 준말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관성에 대해서 또 말씀해 예. 주실 게 있다고 그래요? 예. 관성이 그러니까 사전에서 관성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번 뜻은 습관이랑 같은 뜻이더라고요. 네, 습관이랑 같은 뜻이 있고. 근데 1번 뜻은 물리학적 개념이죠. 1번은 물리학적 개념. 뉴턴이 발견한. 자, 이제 물리로 갑니다, 여러분. 예,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자전 속도 엄청 빠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465.11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1674.396km를 간다고 해요. 이게 음속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음속보다도 빠르다. 비행기가 빠르네요. 예, 비행기가 초음속 돌파할 때 그 엄청나게 굉음이 발생하면서 충격파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속도인데 우리는 아무 걸 느끼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은 관성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바탕인 거죠. 예.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다들 처음에는 생각을 했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돌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멀쩡한데 가만히 서 있는데 왜 지구가 돌지? 이랬을 텐데 알고 봤더니 정말 돌고 있었잖아요. 예. 이 관성이라는 개념까지 오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결국 우리 삶에서도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자, 빨리 이과에서 문과로 이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과 어려워서. 네. 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관성은 이 세상이 박살나지 않고 유지되는 어떤 물리학적 근거인데 네. 이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것도 어떤 관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살이 먹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랑 네. 20살이 먹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랑 돌아가는 속도도 다르고 물리법칙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 관성들이 부딪히면서 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60살 이상 먹으신 분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요. 지구 속도가 바뀌는 것 같은 고통이 아닐까.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예. 워낙 세상은 또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 지구의 자전이야 항상 꾸준한 방향이고 꾸준한 속도지만 세상이 변하는 건 정말 급속도로 심지어는 뒤로도 후퇴도 하잖아요. 저희는 이명박근혜 시대 때 겪었죠. 네.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이 속도의 변화를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사회 초년병들이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어르신분들, 이 기성세대 분들도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적응하셔야죠. 뭐 어떻겠어요, 우리가 대세인데.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대세이기 때문에 대세는 또 대세대로 흘러가겠죠. 예. 자, 오늘 아무 말 나들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는 김경수 의원을 뽑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선거뿐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또 최일선에서 싸워야 되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도 함께 지켜내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결연히 걸어가겠다고 선택한 순간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정부를 향한 화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쏟아질 포화를 직접 맞고 나선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 용기와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지지자들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오늘의 칭찬합시다로 선정했습니다. 저희 혹시 오늘 방송 이후 스케줄 있나요? 예, 오늘 방송 이후 스케줄은 없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데 하승주 본장님 혹시 못 해주신 말씀 있다면? 역시 항상 시원하게 다 방송 안에서 다 풀어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이제 서울과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그 일정이 좀 끝나죠. 오늘까지. 네. 오늘 경선 투표가 끝나니까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필요하고 꼭 알려드려야 되는 뉴스를 팩트 기반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